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사연을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된 여성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혼자서 바깥 일도 다니고 아들도 챙기느라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제 개인적인 시간이 부쩍 많아졌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이곳을 알게 됐네요.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이죠.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에게만 있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 항상 숨겨왔던 일이었는데 이곳이라면 마음 편히 꺼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사연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미 다 해결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심정을 말이죠. 저도 항상 그 털어놓고 싶은 마음으로 답답했는데 좋은 소통의 창구를 알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 출신으로 두 분 모두 멀리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다들 없이 살던 시절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일자리가 있다는 서울로 올라오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연고도 없는 삭막한 서울 땅에서 발붙이고 자리 잡으시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악착같이 사시며 갖은 고생들을 하신 분들이셨고 그런 노력 덕분에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었죠. 두 분 모두 고생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의 교육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제가 자신들 같은 고생을 몰랐으면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제 학업에 무엇보다 신경 쓰셨던 부모님께서는 맹모 삼천지교를 따라 무리를 하면서까지 강남으로 이사를 하셨고 덕분에 저는 강남 8학군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교육열이 강한 만큼 너도 나도 공부하는 분위기라 덕분에 저도 다른 아이들의 학구열을 쫓아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바라시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죠. 다들 취업이 어렵다는 시기에 취업을 단번에 성공했으니 이쯤 되면 저희 부모님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제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하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저는 소개팅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었는데 이 직장 출퇴근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게 되며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한 집사님이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자매님, 남자친구 없다고 했었지? 예? 네, 남자친구는 없어요. 그럼 남자 소개 한번 안 받아볼래요? 아니, 우리 순경 자매님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순경 자매님도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글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색해서요. 아유,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꺼낼 텐데 순경 자매님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나 아무한테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순경 자매님을 얼마나 좋게 봤으면 이럴까. 어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그냥 한번 만나나 봐요. 알겠죠? 그럼 하겠다는 걸로 알고 약속 잡을게요.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에게 남자 소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거절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신경 써주신다는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집사님이 평소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워낙 인망이 높았던 분이라 그런 분이 소개해 주시는 남자라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며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 마음에 안 들면 회사 생활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얘기를 나누던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남자가 집사님의 아드님이었다는 것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하도 칭찬을 많이 하시기에 어떤 분이신가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봐도 승경 씨는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왜 여태 짝이 없으셨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요? 어머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나요? 설마 모르셨어요? 저희 소개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요.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정말 괜찮은 신도님이 있다고 칭찬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게 몇 달 전부터 승경 씨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더니 기어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네요. 그런 건가요? 저는 그냥 괜찮은 분이 있다고 얘기만 들어서. 소개해 주신 집사님께서 정익 씨 어머님이라는 건 몰랐어요. 아드님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기에 그냥 주변에 아는 분을 소개해 주신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게 된 저는 조금 놀라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적당히 거절하면 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 아들이라니 이 상황이 복잡해졌다 싶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정익 씨가 나쁘지 않았고 정익 씨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는 서로 좋은 인상을 나누며 좋은 분위기 속에 소개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교회에서 만나게 된 집사님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들을 내보내신 거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미리 말을 안 해서 미안해.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할까 봐. 괜히 내 욕심에 승경 자매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네. 아드님이시라고 해서 좀 놀라긴 했어요. 아유, 근데 기분 상할 건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승경 자매님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승경 자매님을 좀 좋게 생각해야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참하고 착한 아가씨가 또 어딨어? 남주련이 아까워서 내가 욕심 좀 냈어. 근데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빠지는 애는 아니거든.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진짜 괜찮은 남자야. 자매님도 어제 만나봐서 알겠지만 우리 아들 잘생겼잖아. 키도 그만하면 훤칠하니 크고 게다가 머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 하여간에 어디 흠잡으려고 해야 잡을 수가 없는 애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둘이 붙여놓으면 딱 선남선녀처럼 보이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둘이 한번 잘 만나봐. 나도 뭐 젊은 사람들 만나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만나보고 영 아니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돼. 그런데 두 사람이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 그치? 집사님은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제게 몇 번 더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순 없었지만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정익 씨와 몇 번 더 만나게 됐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정익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았어요. 다정하고 자상하고 늘 저만 바라봐주는 착한 정익 씨에게 마음이 갔던 저는 결국 정익 씨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제 나이 때문에 결혼 걱정이 많으셨던 친정 부모님과 저희를 중매설 정도로 만남에 적극적이었던 어머님 의견으로 저희는 생각보다 일찍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애를 좀 더 하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알아간 뒤 천천히 결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양가 부모님의 재촉과 남자친구의 결혼 의사로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라 제가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두게 됐으니 연애 기간이 제 생각보다 짧아도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변해버리는 거였어요. 도대체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 사정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진 모르겠지만 시모는 저희 집이 꽤나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서로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안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자가 아니자 사실을 알고 실망을 한 거죠. 나중에야 알고 듣게 된 일이지만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옮겨서 저에 대한 정보가 부풀려진 상태였어요. 제가 강남 8학군 출신의 대기업을 다닌다는 말에 시모가 자기 멋대로 제가 있는 집 자식이라고 착각한 듯 했고 그런 저를 1등 신부감으로 점찍은 시모가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아들과 엮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가 정말 제 됨됨이를 좋게 본 줄만 알고 있었지 뭐예요. 그러니 시모 따니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당황스러웠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결혼이 진행된 상태였고 시모가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의 결혼을 하도 많이 떠들고 다녀서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는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파혼하자는 소리는 죽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냉랭하게 대하면서도 결국 결혼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속인 것도 아닌데 혼자 착각하고 사람을 판단해 또 혼자서 실망한 시모의 태도가 섭섭하긴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이다 보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거지 시어머니와 하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해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금방 인정받고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저는 시모에게 며느리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별별 트집을 다 잡고 작정한 사람처럼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제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개털이면 개털답게 살았어야지. 지 주제를 모르고 그러고 뻐기고 다녔어? 대기업 다닌다고 네가 재벌집 딸이라도 된 줄 알았니? 제가 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 뻐기고 다닌 적도 없고 재벌집 딸 행세한 적도 없어요. 남들은 다 네가 부잣집 딸인 줄 알았어. 남들 앞에선 점점 빼고 꾸준 일은 하려고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들 생각하지. 그게 네가 사람들을 속인 거야. 알아?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중매까지 서놓고는 이제 와서 누굴 사기꾼이라 하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저를 자기를 속여 대단한 자기 아들을 훔친 며느리라고 생각한 시모는
어떻게든 손해를 만회하려는 생각 때문인지 저를 팔려온 식모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돌이라는 명목 아래에 제게 갖은 일을 시키는 시모 때문에 저는 회사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잘 살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는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에서 같이 스트레스 받던 남편이 시모 때문인지 저를 점점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나를 미워하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시모와 점점 변해가는 남편 때문에 저는 제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하필이면 이혼 고민을 하던 중 찾아온 아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 관계도 회복될지 모르고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드디어 인정해 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뱃속의 아이가 모든 갈등을 해결해주는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라며 제 결혼 생활에 한 번 더 희망을 품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생기고부터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은 나아지고 시모도 자기 핏줄을 가졌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이를 걱정해서라도 저를 전처럼 괴롭히진 않았어요. 덕분에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으며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시모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얘는 왜 탁을 했나?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안 닮았어? 누가 보면 남의 자식인 줄 알겠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보기엔 남편을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도 전부 애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던걸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그 인간들 우리 아들 얼굴이나 제대로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라니? 납작한 콧대며 찢어진 눈이며 어딜 봐도 우리 아들 하나 닮은 구석이 없는데. 자기 아들 닮은 구석이 없다는 시모의 말에 처음엔 깊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매일매일 얼굴이 다르니 시모 눈에는 달라 보일 수도 있었고 예뻐하던 자식 얼굴을 빗대어 비교해보면 안 닮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 뒤 시모가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안 닮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 얼굴도 없어. 애가 외탁을 한 것도 아니라면 어디서 시도둑질을 했나? 어떻게 애가 이렇게 부모 둘을 안 닮을 수가 있지?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도둑질이요? 그게 입에 탐을?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봐도 저 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닮긴 뭘 닮아? 너는 거울도 안 보냐? 제가 진짜 널 닮은 것 같아? 너는 애가 너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 걸 보고도 의심을 못하냐?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남편마저도 시모를 말려봤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모의 역정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혼자 억울한 의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했고 그런 의심을 하는 시모의 행동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대들게 됐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친자 검사라도 해보시던가요. 그렇게 자기 핏줄, 손자라는 걸 못 믿겠으면 검사하면 되잖아요. 어머님, 지금 이거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 핏줄까지 부정하세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봐요. 누구 자식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열받은 시모한테 한 대 맞아도 어쩔 수 없겠다 싶었는데 웬일인지 시모는 제게 별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얌전하던 제가 강하게 나오니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제 할 말은 하고 살 걸 싶었죠. 그 후 시모는 이전처럼 저를 대놓고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입은 방정이라 항상 별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 제 속을 긁곤 했어요. 사람 약을 올리면서 억지를 부릴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저도 더 이상 시모가 무섭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억지를 부릴 때마다 시모의 시비를 무시했고, 그러다 보니 시모와 저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에게 저는 안 그래도 못마땅한 며느리, 싸가지까지 없는 며느리가 됐고, 저에겐 시모가 정말 억지로 가족의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 당장이라도 남남이 되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언제 와해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관계였지만 아들 승현이 때문에 저와 시모는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했을 뿐 심각한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 아슬아슬한 관계를 먼저 무너뜨리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밑도 끝도 없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죠. 그날은 오전부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원체 별것도 아닌 일로 제게 전화하던 시모였고, 주말도 아닌 평일 회사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해오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참 동안 받지 않았는데 시모는 좀처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억지로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너 오늘 퇴근 후에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냥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회사 일이 많기도 하고 승현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야 해서 평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라고 하면 두말 없이 올 것이지. 어디서 말이 많아? 하여튼 싸가지하고는.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아니면 내가 네 회사로 찾아가서 뒤집어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머님께서 신고당하지 제가 당하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고요. 꼭 얼굴 보고 대화하시고 싶다면 주말까지 기다리세요. 저 끊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 전화를 끝으로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은 걸 보고 이번에도 또 별 시답지 않은 일로 전화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었던 시모와의 통화를 잊고 업무를 보고 있었죠. 이후 회사에서 퇴근해 승현이를 데리고 가려고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시모와 남편이 있는 겁니다. 남편만 있었으면 퇴근을 일찍 해서 왔겠거니 하겠는데 시모까지 있으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모가 오전에 전화한 것도 그제야 다시 생각났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자 시모가 남편에게 승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승현이는 정익이가 데리고 갈 거니까 넌 나랑 집으로 가자. 오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라고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납치하듯이 데려가려고 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게 오라고 할 때 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누군 너 기다리는 게 좋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길바닥에서 그만하고 얼른 가자. 어? 너 계속 나한테 따지고 대들면 나도 더는 못 참아. 길바닥에서 정신 차리게 해준다. 승현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댁을 들어가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억지나 헛소리를 하면 쏘아붙이려고 말이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대뜸 제 뺨을 내리쳤거든요.
이 못된 년. 감히 네가 우릴 기만해? 너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언제까지 우릴 가지고 놀려고 했던 거야?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 절 때리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뭘 기만했다고 뺨을 때리세요? 설마 오늘 전화 받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네가 나한테 되바라지게 구는 게 한두 번이냐? 그런 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나도 이젠 살가운 며느리 바라지도 않아. 그럼 왜 이러시는데요? 말로 하면 될걸. 왜 사람 납치하듯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는 왜 뺨을 때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너 나랑 정익이한테 할 말 없니? 네가 저지른 죄 끝까지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승현이! 이렇게 말하면 좀 말할 생각이 드니? 승현이가 왜요? 제가 승현이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또 그 얘기하려고 이러세요? 집에서 승현이 안 돌보고 회사 다닌다고? 그건 얘기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일도 외벌이로는 승현이 키우는 거 힘들다고 인정한 일이잖아요. 인연이 날 뭘로 보고 끝까지 속이려고 해? 야, 나 다 알아. 승현이 우리 정익이 새끼 아니라는 거 다 안다고. 내가 걔 태어났을 때부터 정익이랑 안 닮았다고 의심했지? 근데 넌 뭐라고 했니? 뭐 유전자 검사인가 친자 검사인가 들먹이면서 적반하장으로 내게 큰소리 쳤잖아. 내가 그때 그 검사인가 뭔가 받으려고 하다가 정익이가 하도 말려서 그만뒀는데 요즘 승현이 걔 잘하는 거 보면 검사할 필요도 없겠더라. 너도 인정하지? 승현이 걔가 우리 정익이랑 닮은 곳 하나 없다는 거. 너 바른 대로 말해라. 걔 누구 아이니? 너 어디서 누구랑 몸구르다 걔를 뺀 거야? 네? 어머님, 지금 미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기 손주 보고 남의 자식이라니 정신 나간 거 아니세요? 어머님이 지금 이러는 거 그이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알고도 절 여기로 가게 한 거예요? 정익이가 모를 수가 있겠어? 정익이야말로 한 집에서 걔 얼굴 보고 지내는데 왜 모르겠니? 내가 네 집에서 승현이 앞에 두고 네 대답 듣겠다는 거 우리 착한 정익이가 사정사정해서 승현이 떼어놓고 널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남의 자식이라도 키운 정이 있다면 애 앞에선 하지 말라고 정익이가 말해서. 자, 이제 바른 대로 말해라. 남의 새끼 몇 년간 키웠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고 너도 우릴 기만한 만큼 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감히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는 얘기를 시몬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제게 대답을 강요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의심받을 짓이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게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 만나기 전부터 남자 관계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여자 웃음 한 번에, 호의 한 번에 남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자라오며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작은 오해라도 일으키기 싫었고 회사에서 괜한 소문이 들리는 것도 싫어서 딱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런 저였는데 시모가 절 의심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남자와 관계를 맺고 승현이를 낳았다는 식으로 말이죠. 더 화가 났던 건 남편도 이를 의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화가 너무 났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자 시몬은 모든 사실이 밝혀져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다고 몰아가더라고요. 왜? 내 입으로 다 말해주니 네가 할 말이 없나 보지? 끝까지 걔가 우리 정익이 자식이라고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못된 년, 똥물에 튀겨 죽일 년. 너 같은 년은
네가 한 짓을 적어서 얼굴 붙여놔야 해.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없지. 만약에 친자 검사에서 어머님 손주, 어머님 아들의 자식이 맞으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그이 똥물에 튀겨 죽일까요? 저한테 한 짓들 두 사람 얼굴에 인두로 지져서 새길까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제 행동이 의심된다고 해도 증거도 없이 확증도 없이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뱉으면 되겠냐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맨날 사람 지지고 볶고 괴롭히는 어머님이나 어머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마마보이 짓이나 하는 그 인간이나 지긋지긋해서 못 참겠다고요. 네, 우리 승연이 속물 중에 속물인 어머님 손주 아닙니다. 우리 승연이 등신 같은 어머님 아들 새끼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 승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깨끗한 아이인데 당신들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 핏줄일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임신했고 나 혼자 낳은 내 자식이에요. 자, 이제 어떡할래요? 당신들 자식 아니라고 하는데 어쩔 거냐고? 난 더 이상 당신들 안 봐. 승연이 곁에 당신들 같은 막대먹은 인간들 둘 수 없다고! 뭐? 인연이 지가 잘못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감히 누구 보고 막대먹었다고 해? 인연을 그냥...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시모와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막말을 뱉었죠. 그러자 시모는 아무 죄 없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맞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그냥 시모가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었어요. 이혼 결심을 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으니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대신 시모를 죽일 듯이 째려보며 말로 못다한 제 분노를 표출했죠. 그런 도끼 어린 모습에 시모도 주춤했고 손을 더 올리려다 말았어요. 그리고는 볼일을 다 봤다는 듯이 절 쫓아내려고 했죠. 아이고, 그러다 사람 죽이겠어. 결혼한 여자가 바람 피워서 남의 자식 낳은 것도 모자라서 시애미도 해코지하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더 큰일 당하기 전에 그만둬야겠다. 독한 년, 지독한 년. 어쨌든 네가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다. 더럽고 추잡한 얘기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고 애비가 누구인진 모르는 네 새끼 네가 가져가. 우리도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집안 쑥대밭 된 거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조용히 이혼해라. 너야말로 소문나서 좋을 거 하나 없잖니. 또 정익이나 나나 네 새끼에 대한 친권, 양육권 요만큼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네 새끼 네가 가져가고. 제가 이 집 들어와서 처음으로 반가운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이따위 형편없는 집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부탁하자면 평생 제 아들 찾지 마세요. 되게 형편없는 아드님한테 승연이 아빠 노릇할 생각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요. 아이고야, 걱정 마라. 그런 일 있지도 않을 거고 설령 있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테니까. 그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시댁을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묻지 않고 아들 승연이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죠. 시모나 남편이나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자기 손주와 아들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승연이가 자라며 남편 얼굴이 사라졌던 건 사실입니다만 어렸을 땐 누가 봐도 남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애들 얼굴은 자라면서 여러 번 변하잖아요. 다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작 그 어린 나이에 얼굴이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하니 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이유를 이혼 진행 중에 알게 됐어요. 승연이가 남편을 닮지 않은 건 핑계였습니다. 시모와 남편 모두 제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과 승연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식을 부정하고 저와 이혼하려고 했던 건 모두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혼을 물릴 생각은 없었지만 저와 승연이가 당한 취급이 억울해서 시모와 남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자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곤 남편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죠. 고작 이유가 바람이었어?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괜히 나 이상한 년으로 만들지 말고 내 아들이 욕되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고요? 저 쓰레기 인간이 바람났다고 하면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없는 인간한테 위자료 감당도 못하게 요구할 줄 알았냐고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사람을 매도해? 당신들 어떡할 거야? 내 아들이 겪고 있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 내가 당신들에게 받은 수치심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합의 이혼 중에 뭘 더 받아내고자 찾아온 거냐? 그거 알면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라도 있냐? 우리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사과받자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수십 수백 번이고 사과하마. 그래, 정익이가 여자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랑 이어주고자 그 억지를 부려가면서 이혼시키려 했던 거고. 근데 너도 이혼하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 않았니? 이혼하게 돼서 너무 좋다며.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뭐 혼자서 엄청 피해본 것처럼 말해?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냐고?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혼을 천천히 준비했다면 승연이가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어. 당신들도 당신 손주, 아들인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그건 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도 네가 이렇게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할 줄 몰랐어. 또 정익이 옆에 있는 애가 너무 좋은 아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어주고 싶었고. 곧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 너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난 아이야. 집안도 좋고 돈도 아주 많아. 내가 착각해서 원래 너에게 바랬던 것들 그 아인 다 갖고 있어. 우리 집안도 일으켜주고 정익이에게도 너보다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난 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데려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단다. 그러니 이해 좀 해다오.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손해본 건 없잖니? 상처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고. 안 그래? 뻔뻔한 시모와 그런 시모 뒤에 숨어있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람 피운 아들을 비호하고 돕고 있는 여자와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죠. 또 시모 말대로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시간 끌지 않고 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혼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이혼이었습니다.
아들 승현이를 제외하곤 그 결혼에 미련이 남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이혼하게 됐죠. 이후 저는 혹시 시모나 남편과 마주칠까 싶어서 회사까지 옮기며 원래 살던 곳에서 최대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죠. 낯선 환경에서 하게 된 새 출발이 저나 승현이에게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 제가 있는 곳까지 자주 내려와서 봐주시고 주변에 대학 동기들도 지내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죠. 또 제가 결혼 이후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일을 쉬지 않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새로운 출발을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항상 행복했어요. 이전 결혼 생활 때와 비교해보면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만한 일도 없었고 아들 승현이가 제 기대보다 더 잘 자라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남편과 이혼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했고 이혼은 결혼이라는 실패한 선택을 만회하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행복한 삶을 산 지 딱 10년이 되어가던 해, 이제 기억에서 거의 지워져 가던 사람과 정말 우연히도 마주치게 됐어요. 제게 억지를 쓰며 저를 쫓아냈던 사람, 절 지독히도 괴롭히던 사람, 바로 시모였죠. 시모와 다시 마주쳤던 그날은 아들과 서울 여행을 떠나고 2일차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닌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길에 있던 한 노숙자가 저희 모자 쪽으로 달려왔어요. 깜짝 놀랐던 저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을 돌려 아들을 감싸 안았죠.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 느껴지는 충격도 없었고 괴성이나 비명도 들리지 않았죠. 대신 익숙한 이름과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남편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노숙자로 보이는 노인이 부르면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을 향해서 말이죠. 정이가, 엄마다, 엄마야.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녔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아이고 내 새끼 정익이, 우리 정익이가 여기 있었네. 정익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노숙자를 가만히 쳐다봤는데 노숙자 얼굴에서 시모의 얼굴이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저도 모르게 시모가 맞는지 확인하게 됐어요. 어머님? 어머님 맞으세요? 어머님 왜 이러고 계세요? 왜 길에서... 너 승경이니? 너 진짜 승경이 맞아? 승경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라. 제발 날 용서하고 우리 정익이 좀 살려다오. 우리 정익이 좀 찾아다오. 어? 모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시모를 알아보자 시모도 저를 보곤 그제야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절 알아본 시모가 방금 전보다 더 흥분해서는 제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비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시모는 한눈에 봐도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소리쳤고 제가 묻는 말엔 대답도 하지 않았죠.
대화가 조금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모가 우선은 걱정됐습니다. 시모가 제게 했던 행동을 잊었던 건 아니었지만 길거리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한 듯한 모습과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우선은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모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따뜻한 밥도 시켜주고 음료도 권하며 시모를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극도로 흥분해 있던 시모도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고요. 그때부터 시모와 대화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어머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서울에? 그것도 밖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찾아달라니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네 앞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근데도 너도 보다시피 지금 내 사정이 내 면을 가리고 말고 할 사정이 아니라 다 말해주마. 그러니까 너랑 정익이가 갈라서고 얼마 안 있어서 그년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단다. 정익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 말이다. 근데 그년이 사기꾼년이었어. 그년이 말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내가 그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네가 그걸 아직 기억할지 모르겠다만 처음 그년이 정익이에게 접근했을 때만 해도 자기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했었어. 나랑 정익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너한테 이런 말하면 면목이 없다만 그 애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하니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정익이 그놈이 널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았을 때 정익이를 나무라기보단 너랑 이혼시키려고 했던 거란다. 너도 알다시피 그때 나는 남편 죽고 무너진 우리 집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저 돈 많다고 집안이 좋다고 하면 눈이 돌아갔던 거지. 그런 이유로 너희 집안 형편을 내 마음대로 착각해서 너랑 정익이를 이어줬던 거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기꾼녀는 결혼하기 전까진 우리를 철저하게 속였단다. 우리를 속일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만 고급 주택을 임대해서 우리에게 친정이라고 보여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부모 형제들도 전부 다 고용한 사람들이었지. 그리곤 우리 앞에서 돈을 써야 할 땐 자기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친정 부모님이 카드도 정지시키고 용돈도 막았다면서 거짓말하고 정혜기에게 미루곤 했지. 나야 그런 그년을 보면서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했고 의심도 들었지만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았고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을 아이라서 네 돈 내 돈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지. 돈 많은 집 자식은 다 저렇구나 생각하고 말이다. 결혼할 때도 아직 20살 어린이처럼 우선은 자기 힘으로 집을 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줬어. 어차피 나중엔 자기가 못 견뎌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테니까 말이지. 그리고 그쪽 가짜 부모님들도 자기 딸이 고생을 너무 안 해봤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립심도 키우고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단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 때처럼 내 아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수가 없었어. 또 예단은 제대로 챙겨주니 내 입이 다물어지기도 했고 물론 들어온 예물들 전부 가짜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땐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있는 집 사람들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자식에게 사서 고생을 시키기도 하는구나 생각하고 두 사람 식을 올리게 했단다. 결혼을 하고 난 뒤론 그년이 숨기고 있던 이빨을 드러냈고.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와 재혼한 전 남편이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있는 집 자식과 아들을 결혼시켰으니
저에게 했던 것처럼 괜한 트집을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모에게 순종적인 전 남편도 저와 지낼 때보다는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부러 시모와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마저도 끌어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죠. 이혼 이후 저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했지만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염치 없이 행복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제 생각과는 반대로 사기를 당해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그 여자에게 당해서 말이죠. 시모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잔 시모의 욕심과 전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을 벌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은근슬쩍 그 정보를 시모에게 흘려 시모가 투자하지 못해 안달복달 나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 투자 사기를 쳤던 거죠. 시모가 속아 넘어가자 당연히 전 남편은 자동으로 넘어갔던 거고요. 그 사기로 시모와 전 남편은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믿었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난 뒤 전 남편은 여자를 직접 잡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망간 여자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고 해요. 결국 전 남편은 자신이 끌고 들어온 여자로 인해 모든 걸 잃게 됐다는 자책을 하며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자취를 감춘 아들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지금까지 아들을 찾지 못해 노숙자로 생활하며 거리를 헤맨다고 말했죠. 그러다 우연히 거리에서 저와 승연이를 보게 된 겁니다. 자취를 감춘 아들을 찾겠다고 몇 년간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시모는 이젠 나이가 들어 아들과 꼭 닮은 승연이를 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사라진 아들이라고 착각해 저희 모자에게 달려들었던 거고요. 모든 사실을 시모 입을 통해 알게 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시모와 남편에게 당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눈앞에 꼴이 말이 아닌 시모와 언 10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는 전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되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시모가 다시 제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빌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랑 정익이가 내게 몹쓸 짓을 해서 천벌을 받는 것 같다. 얘 승경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빌게. 정말 미안해. 너와 승연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만 또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 용서 빌 테니 날 용서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이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는 잘 살고 있으니 우선 어머님 일만 생각하세요. 나는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 대신 우리 아들, 우리 청익이만 네가 좀 찾아다오. 너도 보다시피 내가 돈도 다 잃고 건강도 잃어서 이제 정익이를 찾을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에 기댈 수 있는 거라곤 너밖에 없구나. 정말 염치 없는 말이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제발 내 소원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우리 손자 승연이, 내가 승연이라도 좀 자주 보고 싶은데. 승연이가 지 애비를 똑 닮았더구나. 아까도 내가 승연이 얼굴 보곤 우리 정익인 줄 알고 놀랐었는데. 어떻게 날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정익이 찾는데 도와주고 내가 승연이 좀 자주 만날 수 있게 허락해다오. 어머님, 승경아 제발. 내가 너한테 저지른 잘못 모두 인정한다.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더는 바라지 않으마. 우리 정익이 찾을 수 있게 네 생활에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도움 조금만 주고 내가 승연이를 만날 수 있게만 해다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길에서 어머님을 여기로 모시고 왔고 어머님 사정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과 과거의 저와 승연이에게 한 행동을 연결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전 어머님과 지내며 있었던 일들, 또 이혼하면서 제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억지들, 저 용서 못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제가 이혼 이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그때 당했던 일들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요. 더욱이 어머님께서 승연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핏줄인 거 아시면서도 돈 욕심에, 자식 욕심에 부정하셨잖아요. 그 이도 마찬가지고. 그거 승연이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자신을 부정한 사람과 억지로 만나게 하라니 그래선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내용 제가 절대 못 들어드리겠어요. 승경아. 그래, 내가 한 행동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니긴 한데. 대신 잠시 지내실 수 있는 집과 생활비 정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머님께 해드리는 인간으로서,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세요. 시모가 부탁하는 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매정하게 돌아서진 못했습니다. 시모를 다시 길바닥으로 내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줬고 남편을 찾을 수 있게 경찰에 신고도 도와주고 언제든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도 개통시켜줬습니다. 그 정도 조치만 취해준 뒤 저는 다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갔고 시모에 대한 관심을 끊었죠. 그래서 지금도 시모가 전 남편을 찾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이라서 궁금해질 때도 있지만 애써 모르려고 노력합니다. 제 사연을 들은 분들께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로선 그래요. 시모와 전 남편이 과연 변했을까? 잘못한 일에 진심으로 반성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안 변했을 거라고 짐작해요. 다만 그 당시 상황이 시모가 제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라 저자세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 핏줄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가족으로서 지내보려고 했던 저를 배신한 대가와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죠. 저는 시모와 전 남편에게 생긴 일을 알게 되면서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 등등 자신이 행한 일은 그대로 돌려받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시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에도 최소한의 도움은 주려고 하고요. 꼭 무엇을 돌려받고자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제 얘기를 다 털어놨으니 이만 글을 마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